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SK 아이테크놀로지 요거 세 종목이 있고요. 이 종목들이 이미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빠지면 좀 매수의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T 종목은요, YOY도 중요한데 YOY를 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QOQ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또 기대감 가지고 있는 게 그 크래프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MSCI 이 조기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일단 지금 MSCI 편입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형성되는 시가총액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장한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꼭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례 편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장하고 시가총액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MSCI 정기 리밸런싱이 있는데 이제 뭐 해외 시간으로 8월 11일 날 결정이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일 날 이제 장 시작 전에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SK 아이테크놀로지 요거 세 종목이 있고요. 이 종목들이 이미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패턴을 보면은 보통은 8월 11일 날 발표가 나니까 한국 시간으로 8월 한 10일까지는 오르다가 쭉 빠져요. 네, 빠진 액티브 펀드들이 사가지고 먼저 가격을 올려놓고 패시브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편입이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보통 주가가 이렇게 오버슈팅했다가 언더슈팅으로 세게 갔기 때문에 패시브들은 어차피 기계적으로 사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내일 올리는 거 따라가만 가면 되는 거죠. 비율대로 그냥 알아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반영의 가능성이,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수의 기회냐 아니면은 먼저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냐, 뭐 이미 내용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분리막이고 멀티플이 뭐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게 높아요. 사실 그냥 방향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2차전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LG전자가 급락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네네. 일단 대형주 2분기 실적도 이제 마무리 국면이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 얘기했던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이거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왜 지금 이제 아까 삼성전자랑 좀 연관이 되는데요. 작년에 9월부터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지금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최근에 그걸 그러니까 디테일한 숫자보다는 제가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그걸 말씀드리면은 SK 바이오로직스랑 그 다음에 SK 사이언스 잘 나왔죠, 실적이.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주가가 바로 안 움직였습니다. 예, 근데 그 두 개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 중에 국도화학하고 효성틴시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의 업종이 딱 갈리죠. 그러면 보면은 하나는 뭐 CMO나 뭐 이런 백신 관련돼서 기대감이 있는 회사들이고 실제로 YOY 그로스도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는 1분기 대비 2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연간 영업이익 600억이 나왔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주식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방향성이 크게 틀리지만 않으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당일날 음봉 나오고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약간 피레침 맞은 것처럼 이틀 동안 급나가니까 약간 멘붕이 오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들을 딱 보니까 다른 걸 또 말씀드릴게요. 쇼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쇼크라는 종목은 쇼크는? 제가 이제 그때 계속 스마트폰 부품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2분기 쇼크입니다. 근데 쇼크가 나오면 그때가 바닥일 거예요. 왜냐? IT 종목은요, YOY도 중요한데 YOY를 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QOQ로 보셔야 되거든요. 2분기가 저점이고 3분기 때 무조건 올라갑니다, 실적이.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다 그래요. 2분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오른 종목이 그때 말씀드렸던 BH나 지금 DKT 보면은 최근에 막 실적 나왔는데 주가가 빠바박 올랐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실적을 가지고 얘는 실적이 쇼크난데 하면서 파면은 어떻게 보면 바닥에 지지는 그렇죠. 경우가 되는 거고, 실적이 잘 나온다 하고서 사면은 어떻게 단기 꼭지가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는 것보다는 실적이 쇼크가 나는 거는 뭐냐면 내년 기대감이 결국에는 녹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오히려 쇼크 나는 종목인데 내년도에 그림이 있는지, 내년도에 실적이 개선되는지, 그러니까 내년 실적 개선을 좀 더 초점을 두시는 게 3분기, 4분기 때는 좀 더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피크 우려가 있는 게 이제
그 뭐죠 화학주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백신 관련된 주도 어떻습니까? 지금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사실은 시장의 유동성이 지속된다고 하면서 성장주를 찾으라고 하면 키워드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백신하고 2차 전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향성이 좋은 건 요 두 가지고요. 왜냐면 이거는 내년도도 있잖아요. 화학주를 우리가 2차 전지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화학 중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들어간 업체들은 뭐 대한유화 중에 뭐 분리막 한다고 해서 이제 멀티플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원래 순수 2차 전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오늘 자료 나왔던 첨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 에코프로비엠 첨보 이런 심플한 로직이 훨씬 더 잘 통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에 뭐 중소형주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뭐 대형주 포함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효성 TNC나 이런 거가 될까봐 이제 좀 가슴을 저도 졸이면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실적이 좋은 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분기 실적이 좀 좋다라는 기관 투자가들의 좀 기대감이 좀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안 좋았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의료기기 한번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때 작년에 엄청 안 좋았기 때문에 올 2분기는 뭐 해도 YY 그로스가 100% 이상 나옵니다.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그럼 작년에 안 좋았던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그 웨이퍼의 소재를 하는 실리콘을 하는 회사들. 근데 그 회사들 중에 이제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KCC랑 원익QNC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작년에 이제 모멘티브라는 그 실리콘을 만드는 소재 업체가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가동률만 올라가면 물론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다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2분기 실적까지는 안전하거든요. 5월, 6월은 코로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바닥권에 있다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실적 시즌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불을 뿜었던 제이시스, 메데커, 클래시스나 뭐 이런 루트노닉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도 그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더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 사실 제가 좀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고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실적 그렇죠. 나오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 하시는 게 조금 더 좀 불안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중소형주는 오를 때도 화끈하지만 떨어질 때도 정말 화끈하잖아요. 그렇죠. 대형주는 그래도 좀 가져갈 만 하시는데 중소형주는 마이너스 20%면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대형주 20%랑 틀리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20%는 잘못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잘못 사는 타이밍이 잘못된 거거든요. 너무 비싸게 그러니까 샀다.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는 만약에 피크를 찍고 이게 6개월이나 1년 동안 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투자는 바텀업으로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이제 여의도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도 사실 대형주 매니저랑 중소형주 매니저가 조금 갈립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중소형주를 잘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만 계속해요. 왜냐면 중소형주는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안 좋다는 게 이게 편하다는 게 아니라 대형주는 그래도 빠져도 뭐 이거 뭐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 이런 느낌인데 중소형주는 딱 빠졌을 때 처음 빠졌을 때 이슈를 체크 안 하면은 이거 왜 빠지는 거지? 시장의 동향을 빨리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먹었던 걸 다 토해낼 수 있거든요. 플러스 50% 갔다가 마이너스 10%까지도 한 2주 만에 갈 수 있는 게 중소형주기 때문에 이제 어떤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 좋은 업체들이 사전에 올랐다가 빠지면 아 이게 차익 매물이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앞으로 좀 대형주가 네. 지금 조정을 충분히 좀 받아서 들어갈 만한 타이밍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8월 증시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일단은 8월 연간으로 보면은 FOMC가 없습니다. 월간이죠. 월간으로 네, 보면. 월간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 잭슨홀 회의 미팅만 있는데 당연히 가이던스만 제시하는 거죠. 금리 방향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부터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사전의 충격이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보고서 포트폴리오를 비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는 자세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8월 달에는 이벤트가 없지만 9월 달 FOMC에서 그런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 얘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직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미국 고용지표 보면은 이렇게 막 뚜렷한 개선이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휴가를 갔기 때문이죠. 저희도 이제 휴가 시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뭐 지금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있지만 휴가철에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제 그 폴 시즌이 끝나고 이제 좀 쉬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리포트가 잘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그 고용지표로 보시면은 고용지표가 언제 강하게 될까 하면은 그냥 미국 휴가 시즌 이렇게 치면은
그냥 9월부터 10월 때까지 또 다시 또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시즌이거든요. 저희가 뭐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백투더 스쿨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때가 되면 고용 지표가 당연히 계산이 드라마틱하게 나오면 봐라. 그러면 내가 이제 물가도 지금 이렇게 올랐고 고용도 올랐으니까 이제 우리 금리 인상할게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엔 외국인의 수급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지금 현물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선물은 좁은 박스권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항상 하방의 리스크는 그러니까 지수는 많이 빠져서 저가 매수의 기회는 되겠지만 항상 그 비상구가 있으면은 그 뭐 쉽게 말씀드리면 비상구가 있으면은 비상구 앞에서 빨리 뛰어내려라 이게 아니라 비상구 옆에서 이제 보는 거죠. 관찰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내가 이거를 지금 주식을 빨리 좀 줄여서 좀 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셨던 어떤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도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전략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시면 나 10% 먹으면 대형주도 팔게 라는 전략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예, 외국인은 없죠. 저희는 저희끼리 펀더멘탈 보고 있죠. 왜냐하면 서로 네. 수를 다 알고 있거든. 네, 왜냐하면 대표님이 보시는 텔레그램 채널과 제가 보는 텔레그램의 어떤 리서치의 채널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보고 이제 매매를 누가 더 잘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네. 그 오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그 뭐 8월 부동산 뭐 문제 때문에 네.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뉴스로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이거 사실은 그 학부 때 배운 거라서 이거를 뭐 현실에 써먹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지금은 실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부 때 배웠던 케이스 스터디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한국이 항상 금리 인상의 시점을 늦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의 실증 사례를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한 거 보고서 이제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뭐 지금 보시면 이제 브라질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먼저 했고 그렇죠. 한국은 근데 먼저 선제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그 나라들보다 그러니까 뭐 캐나다를 빼고 이제 뭐 브라질 같은 경우 브라질보다는 저희가 이제 뭐 대역 이제 뭐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 데이터 좋거든요. 그래서 아직 버퍼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금리를 인상을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과거사를 봤을 때 그 주가가 빠졌습니다. 네, 단기 충격이 있거든요. 다시 회복은 하지만 네, 어쨌건 회복은 일시적으로 하지만, 네, 장기로 하지만 어떤 그 저희가 길을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좀 약간 비유를 많이 쓰는데 어떤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덜컹거리는 구간이 한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덜컹거릴 때 아니 버는 게 많이 그러니까 버는 걸 많이 쌓아놓으신 분들은 되게 편안하게 그래 뭐 좀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많이 벌지 못한 분들은 이제 덜컹거리는 구간에 이제 로스컷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불안해서 네, 더 네. 빠질까봐.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8월장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네. 일단 먼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철강이 좀 강해서 철강주 얘기하려고 했는데 철강이 왜 오르는지를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로직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시크리컬 중에 사실은 제가 보는 데이터 중에서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조선주가 주가가 안 됩니다. 수주가 연간 목표 다 채웠고요. 신조선가 오르는데 조선주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결국엔 이걸 조선주를 사야 주가가 오른다는 걸로 저는 이제 자기 반성을 좀 했고요. 왜냐면 시크릿걸 중에 조선주가 데이터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철강이 지난주에 좀 의외로 좋아서 제가 사실은 뭐 이 방송을 혹시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 그 후배 같은 하우스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2차 증시세가 나왔는데 왜 오르는 거지? 철강주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시세라는 건 결국에 환급하는 건데 환급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3분기 때 수요가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GDP가 성장하고 있고 어떤 철강이랑 뭐 예를 들어서 전방 산업인 조선이나 좀 수요 좋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수요가 뭐 나쁘진 않거든요.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가격 전가를 하기 위해서 증시세가 없어져서 이제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중국에서 내부에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냉연 가격, 열한 가격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책이 먼저 나오고 가격이 최근에 올랐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정책이 나오자마자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왜 주가가 오르느냐 로직. 왜냐하면 P를 올리면 당연히 이제 Q가 빠질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올리는 로직이 중요한 거죠. 그럼 증시세를 왜 환급을 이제 폐지하게 됐냐라는 걸 보시면은 탄소 배출 때문에 지금 ESG 얘기 되게 많은데 그렇죠. 유럽도 지금 그걸 시작하는데 중국이 액션을 계속 탄소 줄여라 했는데 철강사들이 지금 나 돈 벌어야 된다면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Q가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서 너네가 Q를 줄여 대신 P는 높이게 해줄게. 근데 이제 Q는 예를 들어서 10%를 줄이는데 P가 15% 오를 수 있고 P는 1줄이면 15% 오를 수 있거든요. 그 물량. 예, 물량. Q를 이제 P를 올리고 물량이 주는데 그러니까 P가 올리면 가격이 올리면 전체적인 믹스로 보면 5%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열연 가격이 냉연 가격 기준이 되는 것들이 올라 버리면 한국의 철강사들은 재고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올라가는 어떤 모멘텀이 생긴 거라서 정책이 나오니까 주가가 이제 지난주에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오늘은 아주 급락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키움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지나가다가 키움의 이종영 팀장님 인사를 드렸었는데 옛날부터 얼굴을 알고 있어서 이제 팀장님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 코멘트가 뭐냐면 정책으로 올랐는데 저는 정책으로 빠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7월 30일 날 시진핑 주재로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하반기 과제로 이제 벌크 원자재 공급과 가격 안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크로 나오는 거는 결국엔 철강석 원자재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가격을 빠뜨려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한 거는 Q는 줄이되 가격은 내가 인상해 줄게. 근데 여기서 가격을 또 때린 겁니다. 그러면은 P가 못 늘겠네. 이렇게 내면서 철강주가 급락이 나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 전 오른 거를 이틀 만에 다 토해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2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이 좋아서 올랐다기보다는 사실 정책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 때문에 빠져서 사실은 이제는 좋게 보려다가 이제 다시 뉴트럴로 보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철강주 오늘 들고 계셨던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저도 사실은 제 하는 어떤 제가 하고 있는 어플이나 이런데 이제 지난주에 왜 올랐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해석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런 코멘트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어제 빠진 게 이것 때문일까? 그래도 철강 가격이 급락이 안 나왔는데 했는데 이제 중국 철강 가격이 어제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강주 투자하신 분들, 그 다음에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중국의 그 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를 계속 체크해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투자가 사실은 그러니까 바텀업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탑다운 투자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게 네. 이거 뭐 중국 정부의 의지 뭘 할지 모르니까요. 무슨 말이 나올지 네네. 어떻게 알아요? 네네, 참 맞습니다. 어려운 거죠. 네네. 아이고 참 철강주도 어렵네요. 네. 자, 유통과 의류, 소비재 중 의류는 빠졌지만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역시 뭐 다 매출이 좀 줄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때 호텔신라를 제가 한 4월 달, 5월달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면세점 데이터가 이제 7월달에 나왔는데 그 PQ가 다 빠졌습니다. 제가 PQ가 그래도 면세점이 좋기 때문에 우리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확 올랐잖아요. 호텔신라. 견조했는데 코로나 영향을 7월달부터 받았어요. 델타. 네, 델타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8월달은 사실은 7월 대비 코로나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외국인들의 가격, 그러니까 P랑 Q가 구매 단가랑 Q가 다 빠졌으니까 사실 면세점이 그나마 컨택트 중에서 펀더멘탈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펀더멘탈이 빠진 거죠. 소비주는 뭐 최근에 이제 뭐 메리츠 종금에서도 쓰셨는데 소비가 어떻게 보면은 미리 어떤 돈을 땡겨서 먼저 미국에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였어요. 상반기 때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지금 뭐 5차 보조금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그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유통, 의류, 소비 이런 쪽은 다 사실은 네거티브한 이슈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좋게 보는 거는 제가 이제 고르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 오늘도 예, 오늘도 저도 이제 사실 현직에 있을 때 뭐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가 맞아본 적이 없는 굉장히 힘든 주식인데 제가 요즘에 좀 보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시장의 변화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다른 거를 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지는 게 뭘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하나투의 그 박종대 연구원님이 이제 이마트를 쓰셨는데 뭐 이마트가 뭐 지금은 매력적이지 않지만 매력적일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충분히 마음에 좀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쓰셨던 것 중에 이제 뭐 야구단을 인수했는데 뭐 1조 이상을 썼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했다. 근데 이마트가 점포가 100개 이상 있는데 여기서 한 개만 팔아도 1조 이상의 캐시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소비 기업이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컨텐츠에 쓴 거예요. 그럼 그게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마트나 이런 거에 물론 야구단을 좋아해서 이마트를 가거나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자산을 지금 그러니까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이거를 투자에 쓴 거기 때문에 좋은 사이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쿠팡하고 이제 뭐 그 마켓컬리 같은 경우 마켓컬리랑 오아시스가 지금 주관사 선정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으로 가나요? 네, 국내 상장입니다. 예, 그래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한 2조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뉴스에는 2.7조까지 밸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마트가 갖고 있는 이제 쓱닷컴이라고 있습니다. 뭐 근데 쓱닷컴에 투자된 금액이 한 8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FI로 그러니까 돈을 인풋한 금액입니다. 밸류가 아니고. 그러면은 최소한 투자할 때 이렇게 비상장이나 이런 리스크를 지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은 최소 기대 수익률이 3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 3조 이상 받아야 되는데 지금 5조로 지금 밸류 가치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내후년 상장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굉장히 이거 뭔 얘기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스타벅스 지분 사온 것도 뭐 긍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면 만약에 스타컴을 제가 이제 만약에 신세계 그룹의 오너나 이마트를 관장하는 오너라고 생각을 해보면 언제 상장시키겠습니까? 내년이 좋을까요? 올해가 좋을까요? 아니 내후년이 좋을까요? 내년이 좋을까요? 내년이 좋겠죠. 예,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풀렸을 때 빨리 지금 돈을 땡겨서 그거를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장이 좀 땡겨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럼 뭐 이마트 이거 분명히 좋아지는 겁니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뭐 제가 얘기하는 이제 피어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롯데쇼핑이나 아니면 현대백화점보다는 그래도 온라인몰에 얘네들이 스타컴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네의 강점은 뭐냐? 바로 그 이제 식음료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마켓컬리나 이런 쪽이랑 피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팡은 공산품에 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생활용품 뭐 식자재 이런 거에 식자재에 강한 업체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베이를 사니까 이베이 이거 잘못 샀다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이메이의 시장 점유율은 3년 내내 빠졌습니다. 쿠팡한테 뺏겼거든요. 당연히 안 좋죠. 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공산품을 가져오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 변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할 때 밸류에 얘네가 돈을 버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상장할 때 쿠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밸류 지표로 보는 게 이제 PSR도 안 돼요. 예, 굉장히 불리시한 지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전에 PSR 5배입니다. 이거 상장 적정가예요. 이렇게 애널리스트분이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는 P 나누기 이제 그 GMV라는 걸 씁니다. 이게 뭐냐면 시가총액 나누기 거래액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스타컴이 얼마에 올라올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거래액으로 나누면 거래액이 이제 거래액이나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한 1.2배 정도 되고요. 이제 그 뭐 이베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0.3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저평가로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거라서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어떤 전략을 쓸 건지를 고심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근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좀 보는 부분은 얘네들이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얘네들이 아니죠. 굉장히 큰 대기업의 비즈니스를 해서 결국에는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은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CJ 대한통운하고 지금 조인을 해가지고 지방공 대구 쪽에 지금 이제 런칭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유통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통망을 어떻게 쓰는지가 사실 이 회사의 가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과연 이게 두 개 해서 거래액이 늘어날 거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너지가. 예, 시너지가 나서 그러니까 이 회사를 안 좋은 걸 사서 좋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한 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1년 뒤에 굉장히 스타컴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아까 얘기한 피어 그룹을 이제 마켓컬리랑 뭐 이런 쪽으로 가지고 있는 성장 모멘텀을 가진 대형주가 이마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제가 만약에 펀드가 1조 이상의 큰 롱먼이라면 저는 이제 지금부터 살 거거든요. 이 상장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수급의 모멘텀이 있는 사줄 만한 이유가 있는 네. 주식이 사실은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뭐가 있죠. 뭐가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지금은 하방. 그러니까 내년에 뭐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핫하지 않은데 주가는 빠져 있다. 그러면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아야 할 종목, 그다음에 덜어내야 할 종목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심플하죠.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50% 정도 미만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금 50%? 네, 현금 50% 이상. 그리고 지금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좀 해보니까 장기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바텀으로 정말 좋아서 장기 투자하는 거 30%, 그다음에 트레이딩해서 맨날 뉴스 나오면 샀다 팔았다 하는 거 30%, 그래서 60%, 70%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리한 신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식의 비중은 50% 미만으로 낮추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변동성 자세이기 때문에 매크로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많이 빠진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대주. 네, 수출주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죽은 건 아니에요. 유동성이 지금 회수한 건 아니잖아요.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황인데 뭔가 이렇게 방향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등대가 없어서 배가 출렁거릴 때는 배의 난간을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 빠진 종목들, 많이 빠진 대형주가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다. 이제 중소형주로 성장주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제가 볼 때 중소형 성장주 중에 유일하게 안 오르는 게 사실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뭐 비메모리 이런 것들 실적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올라버려서 뭐 제가 말씀드린 뭐 TSE나 뭐 테크윙 이런 것들은 이미 반영이 됐어요. 오히려 그렇죠. 그 JY 관련된 이벤트가 나오면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서 왜냐하면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폴더블 지금 이제 사람들은 다 기대가 없어요. 빵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DKT는 올랐으니까 빼고 그다음에 폴더블 중에 이제 KG바텍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요 정도가 지금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오르면은 그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부터 사실 사볼만 하고요. 그다음에 뭐 EM텍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MCU 이런 거가 잘 안 되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굉장히 안 좋다는 게 막 적자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자담배의 어떤 성장성은 있는 상태에서 2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담배 성장성은 저희가 계속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금 이거는 빠진 것도 아니고 오른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거든요. 주가 빠지면 좀 매수의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일단 중소형주 중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분석을 중소형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형주는 뭐 사실은 워낙 그 섹터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예. 가지고 있는 주식의 뭐 30-40%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 포트의 한 30% 정도는 대형주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거 가고 한 20-30% 정도는 이 중소형주 가운데서 트레이딩 개념으로 네네. 이렇게 보자. 이렇게 모멘텀 있는 것으로 네네.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확실한 장이다 보니까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섹터별 그다음에 그 어떤 종목별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멘텀이라든가 또 실적에 대한 어떤 약점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어떤 것을 살지 어떤 것을 팔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네. 어떤 분처럼 그 우리 윤 대표님이 하신 말씀 이게 지금 상당히 그 많은 스터디를 해가지고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거 반복해서 2번, 3번, 4번 들으면서 이 안에서 그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찾으시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돈이니까.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 주시면요. 제가 이메일 주소 하나. 네, 이메일 주소 제가 댓글로 하나 올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좋은 인사이트 풀어주신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